사실 우리가 헤지펀드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헤지펀드는 오로지 수익률만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나쁘면 헤지펀드 매니저도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뭐냐면 수익률을 내야만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리서치를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한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래서 먼저 이게 그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헤지펀드, 미국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13F 보고서라고 네. 그러냐. 그런 13F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헤지펀드들이 분기마다 어떠한 종목에 얼마만큼의 자산을 투자했는지를 이제 공개하는 그런 미국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차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올해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 모든 헤지펀드들 뭐 원화 기준으로 한 1,200억 원 자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한 헤지펀드들은 의무적으로 45일 이내에 뭐 9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면 한 10월, 11월 중순쯤에 9월 말 기준으로 어떤 자산 내역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헤지펀드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시차는 있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실 수 있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브리지워터에서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보유했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 정보도 알 수 있죠. 매도 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매수 정보만. 네, 이제 매도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 매도 정보를 공개는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최근에 뭐 민주식 같이 예. 이렇게 운용사가 의도치 않게 매도 포지션이 시장에 오픈이 되었을 때 뭐 개인들의 이런 월스트리트처럼 반대 매매를 일으켜서 뭐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까지는 공개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 거만. 네, 신규로 맞습니다. 산 거만. 그다음에 펀드 내 비중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몇 맞습니다. 퍼센트 정도 이걸 가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상위 1등부터 쭉 이렇게 보유 종목 리스트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헤지펀드 따라잡기 뭐 그다음에 투자 구루들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들 중에 이제 구루급까지 레전드급까지 올라간 투자자들의 펀드의 종목들을 훔쳐보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 같은 걸 볼 때 어떤 것들을 더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엔 시차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엔 헤지펀드들이 분기마다 공개를 하면서 45일의 딜레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 헤지펀드가 얼마만큼의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예. 정말 뭐 데일리로 사고 팔고 뭐 월 단위로 사고 팔고 하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헤지펀드의 보유 종목을 뒤늦게 알았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죠.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진 헤지펀드들 자료를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액티비스트들 뭐 주주행동주의를 통해서 뭐 지분을 매입을 해서 이 기업의 경영에 꾸준하게 참여해서 뭐 장기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추구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헤지펀드들도 긴 호흡을 가지고 뭐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예.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뭐 개별 종목을 어떤 아이디어를 샀는지 참고로 헤지펀드들 중에서 본인들이 A라는 기업을 사겠다라고 해서 목표 지분을 매입을 하고 나면 왜 이 기업을 샀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헤지펀드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그게 유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건데 예. 근데 그런 자료들을 봤었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논리 자체가 합리적이다.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뭐 꼭 따라 사시기보다는 결국에는 개인의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시면 뭐 추가 매수를 같이 따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저희 그 밑에 자막으로 그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네.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종목 아이디어는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헤지펀드를 내 포트폴리오에 좀 넣고 싶은 사람들은 네. 뭐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네. 뭐 대표적으로는 오늘 준비해온 뭐 글로벌 헤지펀드를 추종하는 ETF 상품도 있을 수 있고 뭐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공모형 헤지펀드 상품에 뭐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면 뭐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을 대신해드리는 뭐 이런 상품도 존재합니다. 저희 회사에 그 공모형 헤지펀드도 있습니까? 네. 저희 회사에 공모펀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국내 헤지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글로벌 헤지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상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모형 상품을 이용해서 공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흔히 그냥 일반 펀드처럼 10,000원 이상 투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펀드. 그런 거를 활용하시거나 네. 또 최근에는 이런 ETF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어떤 ETF들이 있나요? 우리가 헤지펀드에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 ETF가? 이제 글로벌 헤지펀드를 추종하는 ETF가 시장에 한 3-4개 정도 있는데요. 예. 이제 오늘 가져온 건 조금 자산 규모가 큰 ETF를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
하나는 이제 구루라는 티커를 쓰고 있는 글로벌 X에서 만든 예. 구루 인덱스 ETF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헤지 인더스트리 VIP ETF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 구루 먼저 말씀드리면 예. 뭐 구루도 이 13F라는 보고서에서 분기마다 헤지펀드의 포지션이 공개될 때마다 예. 이제 모든 헤지펀드의 정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헤지펀드들만 쭉 소팅을 해서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헤지펀드들 중에서 가장 매수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을 딱 봤었을 때 이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4.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경우에는 예. 이 종목을 사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이 진행이 비중이 됩니다. 높다는 거는 그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컨빅션, 확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확신이 있는 종목들만으로 채워 넣겠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발상법이. 그 종목은 몇 개 정도 그럼 가져갑니까? 종목은 이것도 이제 뭐 최근 1년 사이의 기간을 보면 한 50여 개에서 70여 개 종목이 동일 비중으로 이런 식으로 발굴이 예. 돼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뭐 헤지 인더스트리 VIP ETF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헤지 펀드들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는 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00억, 120억 정도의 이상의 자금만을 운용한 헤지 펀드라면 모두 다 포트폴리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예. 탑 50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개별 헤지 펀드들마다 상위 50여 개 기업 종목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120억 이상의 자산을 운용한 헤지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쭉 가지고 와서 상위 50개 종목만을 쭉 묶어봤었을 때 가장 중첩이 많이 되는 그래서 많이 겹쳐지는 것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소형 헤지 펀드들까지 포함해서 뭐 중대형, 소형 모든 헤지 펀드들의 컨빅션을 모아봤었을 때 예. 이제 투표를 많이 받은 예. 헤지 펀드들이 좋아하는 종목만으로 또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일종의 하게 됩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인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구루는 탑 컨빅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만 투자하는 거고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헤지 펀드 포함해서 정말 인기 투표로 예.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뭐 미국에서도 우리가 뭐 시장과 비교하잖아요. 사실 헤지펀드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이기지 못하면 사실 많은 보수를 내면서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제 이런 우리가 봤던 글로벌 X 구루 인덱스 ETF나 골드만삭스의 뭐 인더스트리 VIP ETF 같은 경우가 실제로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어느 구간을 보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예. 보통 거의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까지는 거의 글로벌 주식시장과 유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두 예. 개 ETF 모두 다 거뒀는데 뭐 11월 달에 구루가 조금 성과가 아쉬운 부분이 예. 나와서 11월 달에는 조금 주춤한 부분인데 뭐 장기로 놓고 보면 뭐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한 성과를 주식시장보다 낮은 변동성으로 거두는 그쵸, ETF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동일한 수익률이 나더라도 변동성이 낮은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또 97년도, 98년도 외환위기 때 뭐 헤지펀드가 막 동남아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 조지 소로스가 영국 영란은행을 이제 파운드화로 공격을 해가지고 사실 영국 영란은행의 치욕의 날을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평균적인 헤지펀드들은 오히려 더 변동성을 낮추면서 네. 더 수익을 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 이런 거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헤지펀드 볼 때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ETF 투자하실 때 요즘 섹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섹터 산업별 비중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 투자할 때 좀 참고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X라든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그 GVIP인가요? 네. 그 티커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실제로 미국 주식, 뭐 MSCI USA 인덱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예. 섹터별 비중과 그리고 구루 ETF와 GVIP ETF의 각 섹터별 비중을 보면 재미있게도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네요. 네. 이 구루 같은 경우에는 뭐 IT 섹터에 대한 비중이 20%를 조금 상회하는 반면 이 GVIP 같은 경우에는 40%를 훨씬 초과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 비중이 달라지는 부분일 텐데요. 예. 뭐 이런 부분을 IT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헤지 펀드들의 인기 투표를 했었을 때 IT 섹터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구루와 같이 이제 좀 사이즈가 큰 헤지 펀드들의 탑픽만을 놓고 모아서 봤었을 때는 IT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결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지금 표를 보시면서 이런 섹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꽤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최근 흐름. 최근에 좀 많이 그 헤지펀드들이 좀
비중을 늘린 sek터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이런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정보 같은데. 네. 헤지펀드들의 트렌드를 놓고 보면 약간 GVIP의 섹터 비중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13F,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의 자료를 모두 모아놓고 보면 뭐 IT 섹터라든지 뭐 헬스케어 섹터, 파이낸셜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최근 조금 많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내 거는 안 그러죠? 제 거는. 예.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 업계의 선택을 받은 섹터는 IT, 헬스케어, 파이낸셜, 네. 금융, 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종목도 한번 보죠. 종목도 우리가 한번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뭐 비중이 확대된 상위 5개 종목만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모더나, 알파벳, 네, 구글 관련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이거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이 사실 주식들이더라고요. 네. 예. 뭐 다들 뭐 각 헤지펀드마다 이런 개별 종목을 매입한 이유는 다르겠지만 뭐 대체로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 뭐 아주어의 성장 기대감이 있는 부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애플도 아이폰 14에 대한 출시 기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투자 비중을 올리는 형식으로 그렇죠. 투자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단타 치려고 사진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뭐 ETF 사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나온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모더나 이런 것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이렇게 따라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헤지펀드 13층 보고서가 네. 이러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반대로 비중을 줄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지금 비중을 줄였나요? 네, 어떤 여기도 것들을? 이제 뭐 비중을 축소한 상위 5개 종목을 꼽아보면 뭐 페이스북, 특히나 요새 조금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메타를 바꿨죠. 네, 이렇게 기업 가치에 대해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페이스북도 있고 그리고 또 아시는 기업 중에 뭐 쿠팡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헤지펀드에서 우리 쿠팡을 많이 샀나 보네요. 네. 쿠팡이 뭐 워낙 뭐 올해 초에 미국에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뜨거웠고 뭐 주가도 이제 목표가보다 훨씬 높게 상장이 됐는데 지금 주가를 놓고 보면 상장했을 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국 투자자분 중에서도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신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4차 혁명의 대표적인 상징기 아마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아마존도 뭐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최근에 비중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투자 비중이 준 것 대비 실제로 얼마만큼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도 2.44%로 비중 자체는 굉장히 높은 비중 편입니다. 굉장히 높군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차이는 조금 줄긴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많이 줄긴 했지만 워낙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 부정적이다라는 시그널은 아니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기존에 뭘 많이 가지고 있냐 헤지펀드 이것도 봐야 되지만 네. 헤지펀드들이 최근에 뭘 많이 샀냐 네. 그리고 뭘 많이 팔았냐. 네. 사실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로 좀 사들인 종목 같은 것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신규 편입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중소기업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생소하신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뭐 그나마 아실 만한 기업은 제너럴 일렉트릭 기업이라든지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회사죠. 네, 맞습니다. 베이스 앤 바디 월스 이코티. 네. 이거는 목욕 관련 용품을 만드는 네, 회사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판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판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G 안에서도 뭐 커먼 에퀴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뭐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쪽을 팔기도 했었었고 뭐 알렉시온이라든지 맥심, 뭐 엘브랜드 뭐 이렇게 신규 편입 종목과 뭐 신규 뭐 새로 편출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 비중이 조금 작고 생소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단순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그러네요. 네. 이게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건 더 심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미국은 그 상한가 우리처럼 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뭐 50%, 60% 올랐다가 또 반대로 하루에 60%, 70% 빠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주식들을 할 때는 좀 더 좀 신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지펀드들의 단기 트레이딩을 따라 하시는 건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뭐 적어도 일정 부분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는 또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연기금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산 배분의 흐름 중에 하나가
헤지펀드라든가 대체 투자와 같은 이런 자산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사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헤지펀드를 어떻게 따라잡으면서 내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직접 해도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끝으로 그 두 가지 투자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서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헤지펀드에 재간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에 가입하면 헤지펀드의 분산 투자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여기에는 국내 헤지펀드에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해외 헤지펀드에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ETF도 지금 두 가지는 우리 다시 한번 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예. 글로벌엑스의 구루라든지 예. 아니면 골드만삭스의 GVIP 예. 뭐 이런 식으로도 ETF로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그런 투자 순환도 존재합니다. 예. 헤지펀드에 자산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고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